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천안지역 시민단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게 될 천안아산 경실련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오진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단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활동가들, 거리에서 캠페인하는 활동가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정도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도 바로 알고 계신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그 지역의 사이의 문제를 몸소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발적 결사체를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는 더 좋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가장 큰 성과 지표는 시민단체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천안지역의 민주주의 수준,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수준을 시민단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시민사회는 역사적인 성과물인데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상적 흐름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지역, 즉 천안 지역의 시민단체 현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시민단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시민사회와 NGO의 이해입니다. 먼저 시민사회라는 의미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율적이고 정치적 행위 주체로서 시민이 등장한 사회를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경제, 사회, 정치 등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근대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근대사회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8, 19세기 유럽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 정치적인 면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근대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지배를 받던 중세를 근세로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출현한 영역이고, 또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세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 시빌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시빌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강화되고 공고화되는 것을 우리가 문명화,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화라고 하는 단어는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명화가 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시장, 그리고 이들과 자유로운 제3의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시민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시장, 시민, 즉 시민이 구성되어져 있는 사회, 시민사회가 되는 것이죠. 시민사회와 NGO라고 하는 단어를 간혹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일상생활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해서 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건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시빌 소사이어티 케이크라고 하는 시민사회 케이크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영학에서 쓰는 모델을 시민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밑에 홈페이지 주소가 써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사회를 크게 공식적 시민사회와 비공식적 시민사회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다시 4단계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Mother Natural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자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칸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정통적인 관습이라든가 윤리 강령이라든가 문화적 규범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위에 단계에는 클럽이나 캠페인, 또 커뮤니티 운동, 지역사회 운동, 그런 네트워크들의 모임들 이것이 이제 비공식적인 시민사회고 그 위에 있는 NGO나 CSO 또 NPO들이 공식적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조직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통적인 관습부터 대자연부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삶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발적 결사체들이 있는 NGO나 CSO, CS는 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준말로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PO라고 하는 것도 있죠. 비영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것도 있고 범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삶, 또 환경 문제, 환경이라든가 또 뭐 사회적 자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신뢰라든가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NGO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조직들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제가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자유로운 제3의 영역이 시민사회라고 앞에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핵심 운영 원리를 보면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런 것을 3구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재분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시장은 그렇죠. 자본을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민사회는 연대와 호혜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호주의죠. 호혜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영역이 좀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혼합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그 경계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즉 A, B, D 같은 영역을 우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던 코엔과 라다토라고 하는 학자의 저술에 보면 아주 시민사회의 개념을 좀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해서 광범위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친밀한 영역, 즉 가족, 결사체, 이런 NGO나 CSO나 NPO를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 결사체들, 그 다음에 사회운동, 그리고 공공의사소통 형태들로 구성된 경제와 국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체제, 경제체제, 그 다음에 시민사회로 구성되는 것이죠. 즉 시민사회는 친밀한 영역인 즉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결사체, NGO나 NPO 같은 것, 또 이런 사람들이 일반 개개인들 또 시민사회가 하는 운동, 시민운동, 즉 사회운동,
포함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공론장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토론회를 한다든가, 무슨 시민 배심원 500인 토론회를 한다든가,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가,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유세를 한다든가, 캠페인, 이런 것이 다 의사소통 형태인데, 공론장인데,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가족,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쇠퇴하고 있는 핵가족화 되고 있고,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이를테면 동성부부라는 것도 있고 1인 가족이라는 것도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과거 과부장적 가족이었다면 이것이 쇠퇴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개인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민사회가 유토피아적 에너지를 한 순환이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 시민사회는 시장에 맞서는 저항의 구심을 이루어왔지만은, 동시에 위리겐 하모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사회가 시장에 의한 식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은 결국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점점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시민사회가 하나의 시장에 대응하는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시장의 식민화가 되는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시민사회는 최근에 아주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어떤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SNS라고 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즉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통 공간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서 정보의 유통이 훨씬 더 신속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가짜뉴스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한편에서는 SNS의 영향력이 크게 진대되고, 또 진실의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진실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뉴스가 사실인지 어떤 뉴스가 거짓인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공론장 자체도 양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고, 또 그 공론장이 양극화되고, 또 한편에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게 될 터인데, 진보와 보수의 공론장이 다르고 뉴스의 품질이 다릅니다. 이런 형태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확고하게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정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사상적 변화입니다.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적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주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홈스나 루크 등과 같은 초기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 결사체나 시민 문화를 중시하는 개념들입니다. 한번 존 루크 같은 경우에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사회 계약론이죠. 사회 계약론이라고 뜻을 하려고 하면 갑과 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갑과 을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계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구성된 사회를 우리가 시민사회를 존 루크는 봤고요. 또 애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는 상업사회가 시민사회다. 즉 상업이 이루어지려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품과 재화가 교환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상품의 교환이 지탱시켜주는 기본적인 골격이고 그것이 바로 상업사회이고 이것이 시민사회로 전환되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애담 스미스의 생각입니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규범이나 공공성, 정치체계의 안정성을 강조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설명한 학자이죠. 그 다음에 알몬드와 버버라고 하는 사람은 시민 문화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 문화,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앞에서도 제가 케이크 모형을 설명하면서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로버트 퍼트남도 역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의 삶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단체와 단체와의 관계,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작동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민사회에서 찾고자 하는 학자들의 일군의 학자들이 자본주의 정통을 계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국가로부터 간섭 없이 개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기구를 시민사회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야 되죠. 헤겔은 이 시민사회를 욕망의 체계로 봅니다. 욕망의 체계이며 무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시민사회라고 했습니다. 즉 그래서 이 헤겔은 나치 정권의 이제 나치즘이나 또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가져다 준 폐해다 이렇게 설명할 때 쓰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앞에 있는 자유주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전통을 근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헤겔 모형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대와 상부 구조를 우리 사회에 이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원 구조로 보고 있는데 이 토대를 시민사회라고 봤고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은 헤게모니, 즉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 이 3분으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르겐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공공영역을 시민사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 먼저 여러 나라 국가를 볼 건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의 이야기하고 국내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명예혁명입니다. 특히 영국의 명예혁명은 을 통해서 권리장정이 만들어졌는데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생활세계의 공공영역, 공공장의 출현이 즉 이런 명예혁명을 만들어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런던의 이제 커피숍들이 이제 3,000개 정도가
커피 하우스들이 생겨나 있다는 거죠. 그럼 커피 하우스에서 뭘 하겠느냐? 이제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자들이 모여서 귀족에 대한 비판, 또 왕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비판의식을 생겨나게 되고, 또 거기서는 다양한 시민들,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이 교환되면서 자기 자아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론장 역할을 했고 명예혁명을 만들어내고 권리장전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론 매체가 생겨나고 또 대중교육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대중교육은 시민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노동자의 참정권이 허용된 차트리스트 운동, 이를 통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형태의 결사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개인의 자발성과 자주정신을 강조하는 대처수상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이 당시에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레이건은 연방주의가 생겨나죠. 즉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지방정부, 주정부에 이제 이양시키는 운동,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의 하나의 형태가 생겨나 있고, 이런 것들은 2000년대 들어서는 좀 수정되고 변형되게 되는데, 그 정책성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이 일률적으로 정의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영국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시민사회가 성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도 8.15 해방 이후 미 군정이 등장을 하고, 또 4.19 혁명이 생겨나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 한일회담을 하게 되는데,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이, 시민운동이 이제 기폭이 된 것이고요. 물론 이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난 4.19 혁명 같은 경우도 시민사회의 아주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6조 삼선 개헌을 하려고 유신을 반대운동이 있고, 유신이 선포된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직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12.12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운동이 새로운 형태로 뜨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동운동을 했던 전태일 열사의 분신, 또 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오늘날 시민운동, 시민사회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80년도 이후에 이제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문민정부가 직선제 개헌이 노태우 정부부터 개헌이 되고, 노태우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이후에 이제 98년 IMF 구제군용을 받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그 이후에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신사회운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우리가 유럽을 근거로 해서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으로 구분해 왔는데, 이런 구분이 국내에서 굳이 설명하자면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구사회운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구사회운동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위계적이고 집중적인 마르크시즘을 기반으로 한 이념적 기초로 한 운동을 구사회 운동이라고 한다면,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생겨난 운동의 양상이 탈계급적이고 또 분산적이고 평균적이면서도 환경, 또 여성, 평등, 문화운동, 즉 자아실현,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권 증진, 또 지속 가능한 발전 가치를 통해서 좀 새로운 가치의 운동이, 즉 포스트
막시즘을 근거로 이론적 기초로 한 운동들은 즉 신사회 운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구사회 운동을 기점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사회 운동을 하는, 오늘날의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계몽주의적 부르주아 사회 운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에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있는 것이죠.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 계급, 상업자본을 근거하는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했는데, 즉 신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이면서 계몽적인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이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신사회 운동하는 사람은 이제 구사회 운동에서 여전히 있는 사람을 원리주의, 교조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GO의 개념이라고 하고 기능인데요. NGO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Non-Government Organization의 약자죠. 그러니까 NPO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그래서 비영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비영리 활동,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NPO고요. NGO라고 하는 것은 교육, 사회 서비스, 보건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 단체를 우리가 비정부 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제 CSO,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중조직, 주로 이제 어드보카시 영역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민단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CSO. 그 다음에 시민운동단체를 CMO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는데 PNGO라고 하는데 사적으로 운영되고 재원조달 비영리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조직들을 말하는데 새마을운동조직, 자유중연맹, 또 뭐가 있나요? 바르게 살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를 보면 비영리나 민간단체는 정부와 이제 경쟁적인 측면이 있고요. 관변단체나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협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NGO와 NPO가 구분되느냐? 그래서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NGO라는 단어하고 NPO라는 단어 어떤 개념을 많이 쓸까 구글에서 해보니까 NGO라는 단어보다 NPO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비유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UN 기구들, UN이나 그 다음에 OECD, 월드뱅크에서는 NGO라는 단어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MGO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은 또 NPO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NPO라는 단어가 훨씬 더 NGO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NGO와 NPO가 크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결국 정부와 경쟁적이냐 좀 협조적이냐 뭐 그거에 따른 개념 또 경제적으로 좀 영리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정도로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NGO의 기본적인 특징은 회원 가입에 배타성이 없다, 배타성을 가지지 않은 비배타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례적으로 혈연, 학연, 지연으로 구성된 단체들은 우리가 NGO라고 영역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기에서 NGO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사업 수행은 다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결성되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익적 활동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NGO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슈를 만들어내는 기능, 이슈 생산자의 기능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권력을 감시하고 경제하는 감시자, 즉 와치도그, 감시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NGO의 기능은 좀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해방되고 6.25를 겪고 나서 그 빈곤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NGO들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라든가 자선협회라든가 복지운동 등을 포함해서 구호나 복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산업화 시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을 시작할 때는 거기에 소외되는 환경이나 그 다음에 노동 문제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단기적인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개발에 대해서 기능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또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화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 욕구, 또 인간의 자아 실현 욕구와 관련된 운동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근래에 들어서는 친환경적인 개발, 또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 여성, 환경운동 이런 데로 기능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1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파트 2에서 우리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